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독점 AI는 어디까지 진화할까? 피터 틀의 충격 답변이 무서운 미래였다. 오그라 게니치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정점에 군림하는 전설의 기업가 피터 틸 씨의 시좌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선 차원에 있었다. 3월 6일 행해진 피터 틸 씨 특별 강연 댄츠 재팬 댄츠 총연 경제안전보장연구센터 주최 강연의 발췌에 해설을 더한 것. 과학기술의 진보가 정체되었다. 근본 원인이란 만약 나의 과학기술의 진보가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소리 옳다고 해서 왜 이렇게 극적으로 둔화한 것일까요? 제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한 답은 베이컨적인 과학, 프랜시스 베이컨이 주창한 실용적인 과학에는 아주 오랫동안 잠재적인 듀얼 유스, 군민 양용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과학, 더 강력한 기술을 가지면 동시에 더 강력한 무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더 많은 수단을 얻게 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을 원폭이 완전히 날려버렸다. 1945년 일본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듯이 과학기술은 종말적 아포칼립틱이 되었습니다. 베이컨적 과학의 종말은 우리에게 어떤 무릎을 던졌습니다. AI는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재창하고 있는 것과는 동영상을 요약하면 핵무기라는 종말적인 문제에 대해 원자력 과학자 연맹 핵물리학자 그룹의 제시한 해결책은 세계 정부였다. 저는 이러한 종말적인 리스크나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리스트에 또 하나의 존재론적 리스크,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체주의적 세계 정부라는 것입니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AI에 대해 경고하며 미국이 인공지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1년 또는 18개월 후에 게임 오버가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힐러리 레미가 더 스트리트에서 4월 6일 보도했습니다. 베센트는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에서 중국이 카지노라면 인공지능이 테이블 스테이크입니다. 그는 AI를 장기적인 투자 테마나 섹터 기회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스테이킹의 은유는 의도적입니다.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을 잃으면 완전히 게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실제 위치. 베센트는 미국이 이미 승리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AI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위가 현재 3 내지 6개월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AI를 선도하는 국가는 단순히 생산성 우위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류, 금융, 국방, 에너지, 의료, 통신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 베센트의 경고는 투자자들이 이미 감지하고 있지만 충분히 긴급성을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을 수 있는 점을 강화합니다. 또한 AI가 근로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트럼프를 행복하고 우쭐하게 만드세요. 찰스 왕세자, 왜 왕세자라고 표현했나 모르겠네. 동맹 약화로 방문 중 트럼프 지지. 나우 MS에서 4월 28일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미국과 영국 간의 긴장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찰스 3세는 28일 미 연방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영국 국왕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로는 이란정 갈등 속 찰스 3세, 미 국빈 방문 트럼프와 8척가량 악수. 뭐 이런 게 왜 8척가량 악수가 제목에 나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최혜성 조선일보 4월 28일 30일에는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야외 파티 행사에 참석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해서 악수하는 장면인데 트럼프식에 끌어들이는 그런 악수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왜 관심사항으로 뉴스를 내는지, 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제목을 만들 수 있는 그 수준은 못 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찰스 왕세자 의회 연설에서 영미 화합 추진, AI는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화합이라고 바꿨습니다. 난디타 보스와 패트리샤 쟁글 로이터에서 보도했습니다. 4월 28일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양국 간에 깊은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화요일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의 단결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찰스와 카밀라 여왕은 최근 수십 년간 특별한 관계로 알려진 독립 이후 250년 동안 영국과 옛 식민지 사이에 맺어진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해 4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중입니다. 국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간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면서도 평화, 연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환경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된 가치를 강조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공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하고 국방부 내부 이메일을 통해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영국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미국이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후 이란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긴장에 맞서 오랫동안 계획된 방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포클랜드가 남아메리카 쪽에 영국이 지배하는 그런 섬이죠. 포클랜드 전쟁이 찰스 황세자도 참전을 한 적이 있죠. 오후 3시 동부 표준시에 시작될 예정인 국왕의 연설은 영국 주권자가 미국 의회에 참석하는 두 번째 연설이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1년에 양원에서 연설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은 거네요. 역시 그 미국이 덩치가 크긴 커졌네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이 개인의 선택 이상인 이유, 박준희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4월 28일 국적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사적인 가족 결정에도 대중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내가 미국인이고 두 자녀가 영국 시민권을 가진 남자가 한국의 통화 정책을 이끌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합리적인 수용과 조용한 불안감 사이에서 쉬운 답을 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국적은 주로 가족관계, 이동성, 개인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인 법적주의로 간주됩니다. 여전히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인 한국에서는 특히 유명 인사들이 가족 내에서 시민권을 포기하는 결정이 종종 의무, 특권,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더 많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의 아내는 2011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국적자이며 그의 딸과 아들은 모두 영국 시민입니다. 그의 아들은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그는 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적을 넘어서 의무. 한국은 시민권을 의무, 특히 남성의 병역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이 나라는 건강이나 기타 명확한 이유로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전투 역할이나 대체 복무를 통해 18세에서 28세 사이에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 군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문제는 공정성보다는 합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뒤에 그 공정성도 얘기가 나와서 일단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부담을 지고 있는지,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이는 고위 공무원이나 저명 인사가 관련된 사건이 왜 큰 주목을 받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서는 이 점에 대한 인식조차도 대중의 강한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높은 기대치, 표준 변화. 더 많은 한국 가정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일하며 국적에 대한 질문이 더 복잡하고 더 흔해짐에 따라 논쟁에는 세대 차원도 있습니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답의 일부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에 있으며, 이는 공인과 그 가족의 사적인 결정이 종족 공익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역학관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위 공직자들과 A급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들은 개인의 청렴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특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전문성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의 도덕적 기대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국정 문제가 점점 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결국 공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또 뒤에는 합법성과 공정성을 어느 쪽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갈등 대립도로 그려봤습니다. 공인이 되기 위하여는 분명히 합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합법성이 확보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한편 공인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4대 의무, 특히 병역 의무를 필요한다. 공정성을 위하여 4대 의무, 특히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도덕적 기대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렇게 갈등 구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해결책은 뭐냐? 일반 서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공인이 되려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해결책 아니냐고 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신현송은 천박한 출신이므로 전문성으로 채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무슨 신씨인지는 궁금하지만은 너희들은 이 유럽이나 서구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수준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뜻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은 찰스 왕 국왕도 장교로 해군으로 복무를 했던 거로 앞에 소개한 찰스 왕도 뭐 국적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신현송은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해당하는 천박한 신씨다. 내가 신씨들을 오늘 싸잡아서 비난하고 인격적 모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한테 그 논리를 가리킨 사람이,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노블리스 오블리주 수준이 안 되는 집안들 아니냐,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될까. 전문성으로 한국은행장 그냥 해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에 국한됩니다.
이 대통령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우리 자체 군사력 세계 5위. 정상빈 MBC 뉴스 4월 28일. 우리나라 국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고 지적.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 안규백 국방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 미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외국 군대라고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뉴스를 들으면서 심한 거부감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대한민국 독립부터 역사관이 다른 자이다. 북한은 소련 군대가 철수하지 않았느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재무장하고 있다. 국로중이 4국가가 존재하는 한 한미일 동맹은 필요한 것이고 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대만 유사가 우려되는 시점에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일부 세력이 선동을 부추긴다. 무슨 이런 개 같은 말을 안규백이라는 이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신이 되며 전작권 전원과는 연결할 필요가 없다. 국방은 희소한 만약의 경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국방력이 세계 5위고 나발이고 지금 필요하면은 동맹에 의해서 과거부터 일본도 주둔군이 있고 미국, 우리나라도 주둔에 있고 미국이 주둔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죠. 이런 역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자주 국방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긴 해야 되는데 외국 군대 뭐 전시작전권 이런 거로 해가지고 왜 그러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개나 소나 다 퍼뜨리고 있는데 MBC 좌파 방송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규백 발언이 일부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어떤 뉴스를 내는 일부 세력이 선동을 한다. 선동이라는 용어, 국가 생존에 선동을 한다. 이따위 하는 친구가 국방장관을 하고 자빠졌으니 참 깝깝합니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결정 금리 인상 보류는 3회 연속. 다카다 나미 마이니치 신문 마이니치 신문이 뭐 구구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본은행은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로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표현할 때 그 금리를 냉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금리 인상의 보류는 3회 연속. 미국과 이란의 정전 교섭의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원유의 공급 부족에 의한 경기 악화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 정세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같은 날 오후에 우에다 가치오 총재가 기자회견을 해 판단의 이유나 향후의 방침 등을 설명한다. 일본 은행 내에서는 고유가에 의해서 가격 증가가 진행되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경계하는 소리가 있었다. 한편 원유 유래의 나프타의 부족 등이 생산 활동의 저해로 연결되면 경기를 식힐 우려가 있다. 일본은행은 물가와 경기, 쌍방향의 영향을 아슬아슬하게 판별한 다음 판단했다. 다만 일본은행은 현행 금리 수준이 경기를 뜨겁게 달구지는
달구지도 식히지도 않는 중립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완화적인 환경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의 정상화를 향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방침은 유지해 다음번 6월 회합에서 다시 금리 인상의 판단을 검토한다고 보여진다. 헬기에서 바라본 일본 은행의 건물이됩니다. 북한이 이란 전쟁에서 배운 클러스터 탑재 미사일 활용 방법, 일본 한국 미사일 방어도 뚫릴 수 있는 신전술, 노세 노부유키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4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사뭇 다른 화성 10일과 화성 11라. 북한은 4월 19일 김정은 위원장 부녀 입회하에 대저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 11라형 전투부 탄도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4월 20일 통상의 탄도미사일은 로켓으로 발사해 분사가 끝난 뒤에는 탄도 궤도, 포물선을 그리며 표적으로 낙하한다. 그런데 오리지널의 화성 11 탄도미사일은 분사구 안의 트림 베인이라고 불리는 분사의 방향을 편향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 미일 한 등의 미사일 방위망을 피하듯이 통상의 탄도미사일과 다른 변칙 궤도라고도 불리는 궤도를 그려 표적을 목표로 한다. 북한 매체들은 2023년 북한이 핵탄두라고 부르는 화산 31을 화성 11 KN-23에 장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으로서는 화성 11 KN-23을 미사일 방어 돌파가 가능한 핵미사일로 만들고 싶은 것일까? 러시아군에 넘어간 화성 11 KN-23. 하지만 북한에 있어서 화성 11 KN-23은 단순한 군사상의 무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2024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의 잔해를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러시아제가 아닌 북한제 KN-23, 즉 화성 11 변칙 궤도 탄도 미사일로 판명됐다. 화성 11 KN-23 변칙 궤도 탄도 미사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중요한 외교수단의 일익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소형화된 화성 11라 4연장 가능. 그해 2024년 북한은 화성 11 KN-23 변칙 궤도 미사일을 소형화한 화성 11라 탄도 미사일과 그 이동식 발사기를 대량 배치했다. 기존의 화성 11 KN-23 미사일은 1량의 이동식 발사기에 2발을 세팅했지만 소형화된 화성 11라는 이동식 발사기 1량에 4발을 세팅할 수 있다. 화성 11라 탄도 미사일은 2022년 4월 시험에서 비거리 110km, 도달고도 25km를 기록하다가 2024년 5월 시험에서는 비거리 약 300km를 기록했다고 우리 군이 발표한 바 있다. 소형화된 화성 11라 탄도 미사일에 북한이 화산 30일 핵탄두를 탑재할 계획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살포 전투부와 파편지뢰 전투부 시험, 미사일 방어에 도전하는 클러스터. 이란은 고고도에서의 클러스터를 탄두로부터 방출함으로써 이스라엘 탄도미사일 방위망을 돌파하고 있다. TWG 4월 4일자라는 분석도 미국의 군사 전문 미디어에서 볼 수 있다. 탄두가 클러스터에 분산되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나의 큰 표적이 갑자기 수십 개의 작은 표적으로 분열되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화성 11라형 시험 발사의 사정거리를 136km라고 지적. 북한군 제2군단 주둔지인 개성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평택 미군기지까지 타격권 내에 둘 수 있는 거리, 한국지 매일경제 4월 20일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이란 전쟁에서 배운 현대전. 전방에서 기습적으로 집속탄을 발사해 한국군의 방공망을 과부하를 일으키는 저비용 고율에 섞어 쏘는 전략을 구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클러스터 탄두에 의해 방공망의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것이 이란 이스라엘 전투에서 사실상 실증되고 그것을 북한이 응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방해에만 머무른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닐까. 일본을 사정거리로 삼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북한에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일본 언론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다 하는데 북한을 지금 우리가 초토화시킬 수 있는지, 그게 실증이 됐는지 그런 걸 한번 홍보해 보시라고. 공산당 에너지안보 강화 호르무즈 봉쇄 위기감. 지지통신 국제보도부 4월 28일. 중국 공산당은 28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에너지 안보 강화하기로 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고조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달 말에 열리는 당의 주요 회의로서 4월 회의는 예년의 경제가 주제가 된다. 당은 에너지 안전 보장의 수준을 높인다라고 강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중국은 휘발유 수출 제한과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단행해왔지만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중국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급증, 이란산도 더 사들일까 3월 통계, 동지지통신에서 4월 20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중국 세관 청소가 20일 공표한 3월의 무역 통계의 상보에 의하면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해 1,007만 톤이었다. 전년 동월에 수입이 없었던 인도네시아에서도 558만 톤을 조달. 동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된 환적 거점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란산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 제재의 영향을 받아 통계상으로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않고 있다. 단지 실태는 동남아시아에서 환적을 실시해 수입을 계속. 최근에는 특히 인도네시아가 주요 중개지로 꼽힌다. 이란은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지만 자국 선박에 대해서는 통과를 용인하고 있었다. 한편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석유 관련 시설이 손상했다고 여겨지는 사우디산의 수입은 30.6% 감소,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폐지는 중국이겠죠. 러시아 푸틴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동안에 중국에 싸게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좀 비싸게 중국에 넘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푸틴 아저씨는 1분기 영업 잠정 실적들이 매일 공시가 되고 있는데 삼성 SDI가 영업 적자였는데 64.2%를 그 1분기에 적자이긴 하지만은 개선을 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영업 매출이 6%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을 68.9%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증을 일으켜죠.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올릴 수 있었지? 이게 공식 1분기가 공시가 되면은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거를 찾는 게 이제 저의 호기심이기도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매출도 줄었고 거의 비례해서 동일하게 영업이익도 줄었네요. 두산 밥캣 조그만 그 트랙터죠. 영업이익 3.5%, 매출 증가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은 크게 늘지가 않았네요. 두산 로보틱스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20억 원대네요. 규모는 크지가 않네요. 그 산업 자동화 쪽이 영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자, 이 자동화 쪽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이것도 한번 궁금해집니다. 롯데정밀화, 요즘 석유화학이 안 좋은데 롯데정밀화는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1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3.9% 증가했습니다.
송원산업 매출이 2.4% 줄었지만은 송호산업도 영업이익은 142.8%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업도 궁금해지죠. 현대일렉트릭 매출이 2.1%밖에는 증가 안 했어도 영업이익은 18.4%. 요즘 그 중전기 3대 메이커들이 잘 나가죠. 미국의 전력 수요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영업 손실이 43.8% 크게 또 증가했습니다. 하나솔루션 매출이 25.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5.5%가 증가했네요. DS 단석 영업이익이 51.1%가 감소해버렸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이런 경우도 무슨 요인일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